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상 회복의 기대 속에 드디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맞고 나니까는 환자들 대할 때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종이 시작됐지만 백신에 대한 불안감 역시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기저질환을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백신에 대한 오해와 소문 모두 사실일까요? 최근에는 SNS나 언론 포털을 통해서 이런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문제점이 있고, 상반기 접종 목표 1,200만 명. 4차 유행 가능성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된 거죠. 난이도는 방역도 예방접종도 더 올라간다고. 70%가 맞으면 유행이 안 생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 백신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궁금증을 짚어보고 집단 면역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봅니다. 지난달 26일 오전 9시. 모두가 기다리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65세 미만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됐고, 이튿날인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번 이상 예행 연습을 통해서 콜드 체인 유지에 대한 그 연습을 많이 했는데 실제 연습 과정과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집단 면역의 첫 출발이 될 접종을 받은 대상자들은 긴장감 속 남다른 소회를 전했습니다. 맞고 나서는 좀 떨리는 감이 있어요. 이게 속이 살짝 메스껍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난 1년간도 계속 코로나 환자를 중환자 간호를 맡아왔었는데 이제 맞고 나서도 더 든든하달까? 든든한 마음으로. 접종 한 달 만에 76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해 애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경험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접종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만약에 백신 물량이 제때만 도착한다면 그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접종 후 증상에 대한 경험담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백신을 접종했을 때보다 두통이나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심했다는 반응이 많았고, 이는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한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접종자 18,000명에게 접종 후 증상에 대해서 물었더니 10명 중 3명이 근육통, 피로감 등 불편함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부작용을 겪었다고 할게요. 접종 부위가 많이 아프고 붓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내가 매년 맞았던 접종에서 그런 일을 겪으면 별거 아니겠지라는 낙관의 생각이 먼저 들기 마련이고, 좀 뭔가 새로운 것 혹은 조금 약간 불안한 이슈, 두려운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을 느끼면 그것들이 점점 걱정되고 좀 과잉되게 감각되기가 쉽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널리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정치권역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같은 사회적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고 잘 이렇게 조절해내는 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죠. 보건당국은 접종 전 해열제를 미리 준비해둘 것을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백신 접종 후 열이 나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비하여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응급실의 과부하로 인해 중증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급실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처치가 있지는 않아요. 결국 치료하는 건 해열제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해열제는 편의점이나 약국에서도 다 개별적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또 불편한 응급실에 계시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시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정부는 이상 반응 신고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종자 중 1.3%가량이 신고했는데 대부분은 근육통, 발열 등 경증 면역 반응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백신을 맞았을 때 좀 열도 나고 통증도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문제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정부가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체계가 건전하다는 그런 소리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이상 반응 혹은 뭐 부작용이 알려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이 정말 뭐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를 좀 차분하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증상의 정도보다 시일이 길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는데요. 의학적으로 경증 이상 반응은 증상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금방 사라지고 그다음에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경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증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발열은 48시간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한 12시간 정도가 되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점차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더 악화가 되는 쪽으로 며칠 동안 지속되지 않거든요.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점점 악화가 되신다면 그거는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접종 후 사망 신고된 사례는 한 달 새 17건.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을 가동해서 백신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확인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접종 후 수일 내에 사망하게 되면 무조건 백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의 선후 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임상연구와 현실이 다른 점이 뭐냐면 대조군이 없어요. 대조군이 없으면 접종 후에 발생하는 건 모두 백신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각 백신마다 임상연구 내에서도 사망자가 있어요. 백신을 접종한 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사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조군에서 사망자가 더 많기도 해요. 백신이 사망을 만들었다면 백신 접종군이 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조군이 있으면 비교해서 이게 차이가 없구나, 또는 백신 접종군이 사망이 더 적구나, 그러면 접종이 당연히 더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 없는 가짜 정보를 낳기도 하는데요. 지난 11일 강원대 병원. 이날은 병원 보건의료인과 의료진에게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종류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리 해동한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담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원액 그대로 주사기에 나눕니다. 반면 화이자 백신은 희석용 주사기로 생리식염수 1.8cc를 백신 원액에 주입합니다. 식염수와 섞어서 주사할 분량을 만드는 건데요. 백신 분량이 부족하다 보니 양을 늘리기 위해 물을 탄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백신은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화이자 같은 경우는 권고 기준이 워낙에 식염수에 희석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대로 원칙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원래 식염수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정해진 비율과 희석 방법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좌우로 흔들면 안 되고 부드럽게 위아래로 10번 저희가 혼합해서 사용하는 걸 특히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렇게 희석된 화이자 백신 한 병을 6명에게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잔여량이 남으면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고 허용했는데요. 유럽의약품청의 최초 권고는 화이자 백신 한 병당 5명 접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6명 접종을 권고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는 주장도 생겨났는데요. 백신이 부족해서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화이자 백신은 한 병당 0.45cc의 원액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1.8cc의 생리식염수를 섞으면 2.25cc가 됩니다. 1인당 접종량은 0.3cc. 단순 계산으로는 7명이 접종하고도 남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종 전후 손실분이 생기기 때문에 7명 접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사기도 좋고 간호사들이 워낙 스킬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 6인분은 충분히 나오는데 그래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6명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억지로 접종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침은 6명분이지만 손실분을 최소화하는 특수 주사기를 사용해서 잔여량이 충분하다면 추가 접종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한 방울도 소중한 상황. 때문에 잔여량을 최소화한 특수 주사기를 생산하는 업체들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로 개발된 건 아닌데요. 95년도에 미국에서 요청이 왔어요. 신장병 환자가 약이 너무 비싼데 좀 바늘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해가지고 LDS 주사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95년도에 이 형태로는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지금까지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주사기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바늘과 외통이 분리되는 일반 주사기는 연결 부분에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남아서 버려지는 주사액이 생깁니다. 일반 주사기는 이 바늘이 별도의 분리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조립해가지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도 되고 좀 쉬워요. 네. 이런 커다란 외통에다가 이 바늘을 삽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렇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기술적으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일반 주사기와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 빨간 시약을 넣어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양을 주입하고 주입한 양을 모두 주사한 후 잔여량을 측정했습니다. (0.005g과) (0.05g) 무려 10배 차이가 나는데요.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됩니다. 백신 주사를 하고 주사기에 남아서 버려지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하면 남아서 버려지는 양이 거의 없어서 한 병에 들어있는 백신을 알뜰하게 접종할 수 있는데요. 밀대 고무 끝부분이 튀어나와 끝까지 밀어주는 형태의 최소 잔여형 주사기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7명 접종도 허용한다는 입장인데요. 한 병에 1인분의 접종량이 남을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제약사가 백신을 내놓으면서 효과에 대한 논란도 일었습니다. 90% 이상 예방률을 발표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긴 건데요. 지금 코로나19 백신에서 보여주는 수준은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수치가 서로 다른 백신이 나오니까 비교를 하게 되고 마치 어떤 백신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한 차례 유보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오해도 생겨났습니다.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중 고령층의 인구 비율이 적어서 효과에 대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냥 전 국민에게 접종을 했고요. 특히 영국은 고연령층에게 있어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더 많이 접종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보다. 그게 숫자가 거의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됩니다. 400만에서 500만 명 정도 접종한 데이터를 봤을 때 고연령층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효과가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임상시험 단계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의 명백한 근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는 저는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WHO와 유럽의약품청은 최근 불거진 혈전 생성 우려 역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접종을 중단했던 이탈리아와 독일 등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재개했습니다. The committee has concluded that the available data do not suggest any overall increase in clotting conditions following administration of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 세계 각국의 접종 데이터와 전문 집단의 권고를 신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말로 2억 명 이상, 3억 명 정도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사망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데이터예요. 그래서 허가된 지금 백신들은 회사나 종류에 상관없이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혹은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1분기 접종을 마치고 이제 2분기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755만 명분의 백신 도입이 확정됐고 얀센이나 모더나 등의 백신도 들여올 예정인데요.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며 1,200만 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2분기 시행 계획을 확정하여 말씀드립니다. 2분기에는 그동안 접종이 보류됐던 65세 이상 고령자 858만여 명에 대한 접종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이분들이 걸리거나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을 낮춰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입는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건 그분들뿐만 아니라 의료체계가 감당해야 될 부하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피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조사했더니 67%만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와 효과에 대한 불신이 접종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외국에서 접종한 사람이 이제 몇억 명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정도의 수치면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도 상당 수준 확인은 됐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처음 개발되었던 다양한 백신들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백신에서 특별히 더 우려를 많이 갖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부터는 지역 예방접종센터도 문을 엽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당장 이번 주부터 75세 이상 일반인이 여기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과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3월 24일 날 백신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곧 하루에 최대 600명 규모로 이곳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역 예방접종센터는 4월 중 140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총 254개소의 센터가 마련됩니다. 접종 기관이 다양해지고 필요한 인력도 늘어나는 만큼 더욱 면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1분기 1차 때 약 80만 명 정도의 대상자가 이제 800만 명, 10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숫자로도 10배이긴 하지만 난이도로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치료 전담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하고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점점 관련된 기관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표준화를 계속 이뤄내는 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겠죠. 계획대로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1,200만 명이 접종을 마치게 됩니다. 인구의 약 20% 수준인데요. 고령층 접종으로 사망률 감소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전파를 막기엔 아직 부족한 수준입니다. 3차 유행도 끝났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또 한 번의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3차 유행과 4차 유행의 시점에서는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전 국민 중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 감염을 통해서 항체를 획득한 사람의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유행 이후에 4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감염될 사람의 집단도 크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도 확산 방지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 정도의 속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를 다른 나라랑 최소한 맞추거나 더 빠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는 유행이 종식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이제 사회적 재개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세게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상대적인 격차로 그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보다 희망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방역에 접종까지 짐은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K방역이라는 이른바 장밋빛 수사에 K방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인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확진자를 1년 넘게 이렇게 잘 통제해냈잖아요. 우리가 지난 성과가 있었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성공담이 자칫 우리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과대평가를 하게 하고 코로나 팬데믹이랑 상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게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위험이 나타나겠죠. 축구 경기 전반전을 잘 치렀다고 후반전에 이 정도면 되겠지 한다면 안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이제 겨우 후반전이 시작된 상황. 백신 접종은 개개인에게 있어 그 후반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방역태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4차 유행이 올 수밖에 없고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코로나19에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피해와 지금 경증 이상 반응의 피해를 저울질해서 이게 훨씬 더 적다는 건 명백하거든요. 백신 접종을 인한 피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백신 접종을 하셔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